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 고기를 챙겨 드셔야 힘이 난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TV를 켜도 온통 단백질 보충제 광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이 늘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60세가 넘은 우리 몸, 특히 우리의 신장에 예상치 못한 무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의 가장 중요한 정수기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 먹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조용히 우리 몸의 필터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왜 단백질 섭취에 전략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60세를 넘어서면서 겪는 가장 큰 신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 즉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현상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과도 같습니다. 이 공장이 점점 작아지니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노년기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속도입니다. 20대, 30대의 젊고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고기를 얼마를 먹든 단백질 보충제를 몇 잔을 마시든 거뜬히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우리의 신장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은 4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70% 수준, 80세가 되면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즉 나의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혹은 보충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30년 넘게 사용해서 필터가 낡고 지친 정수기에 한꺼번에 많은 흙탕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분해될 때 요소 질소라는 노폐물, 즉 독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 이 노폐물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신장은 밤낮 없이 이 독소를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신장 기능이 건강한 노인에게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건강한 신장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60세 이상 대다수가 본인의 정확한 신장 기능 수치, EGFR, 사구체 여과율을 모른 채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숨겨진 위험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남성분이 기억납니다. 은퇴 후 건강을 되찾겠다며 헬스클럽에 등록하시고 매일 닭가슴살과 고가의 산양류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2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근육은 조금 붙는 것 같았지만 3개월 만에 겪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깜짝 놀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원장님, 기력을 찾으려다 오히려 독을 마신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한 과유불급, 즉 넘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우리는 단백질은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좋은 것보다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 신장이 미소 지으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단백질 과부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장이 극도로 과묵하고 인내심이 강한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신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심지어 30% 정도만 남아있을 때까지도 우리에게 이렇다 할 통증이나 증상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신장을 조용한 암살자
혹은 조용한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우리는 즉시 아이고 소리를 내며 걷기를 멈춥니다. 위가 쓰리면 얼굴을 찌푸리고 소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 내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사구체가 하나둘씩 망가져도 남은 사구체들이 2배, 3배로 무리해가며 일을 나눠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보상작용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소변도 잘 나오고 아픈 데도 없으니 신장은 건강해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60세, 70세가 넘어가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하듯 신장도 어김없이 노화합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이 사구체가 바로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미세 혈관들은 서서히 굳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은 이미 신장 기능의 최소 60%에서 70%가 손상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몸이 붓고 피곤함이 극심해지며 소변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는 안타깝게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지켜서 투석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가는 시간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신장 수치를 모른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 신장이 지금 100%의 힘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60%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지 모르면서 몸에 좋다는 단백질을 무턱대고 쏟아붓는 것은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이 단순히 노폐물 거르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 관리자입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레닌을 분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며 심지어 피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 에리트로포이에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심해지며 빈혈이 생겨 늘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현상이라고 치부했던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큼의 속도로 신장을 나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100%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신장의 예비 능력치가 다르고 기저질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건강한 노인에게는 단백질 제한이 오히려 근감소증을 유발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이미 애쓰고 있다면 내 신장은 이미 건강한 신장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작은 불씨를 안고 있는 집에 우리가 기름, 과도한 단백질을 부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장의 침묵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지막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정말 우리 신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신장에 가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입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벽돌을 쓰고 남으면 다른 영양소,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해두지 못합니다. 사용되고 남은 단백질 혹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단백질은 간에서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간은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덜한 요소, 유리아로 바꾸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이 요소라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이 요소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 이를
과열과 하이퍼필트레이션 상태라고 부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며칠 정도의 과열과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이미 노화가 진행된 신장에게 매일매일 지속되는 이 과열과 상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낡은 정수기 필터 비율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흙탕물, 노폐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낡은 필터도 그럭저럭 버티면서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흙탕물을 한 바가지씩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금세 망가지고 결국 찢어지거나 막혀버릴 것입니다.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만들어낸 요소를 걸러내기 위해 사구체는 스스로 압력을 높입니다. 이 높은 압력이 1년, 5년, 10년 지속되면 이 미세한 혈관 덩어리는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경화증, 찢어지게 됩니다. 단백뇨.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신장은 이미 기능이 절반쯤 망가져도 남은 절반이 2배로 일하며 버틴다는 것입니다. 100만 개의 필터 중 50만 개가 망가져도 남은 50만 개가 100만 개의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50만 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 기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콩 단백질, 생선 단백질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장에게는 그것이 콩에서 왔든 소고기에서 왔든 보충제에서 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량이 중요합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내 신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면 그것이 무엇이든 부담이 되고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노인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신장이 100% 건강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절에서 말했듯 신장은 50%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력을 얻기 위해 단백질을 챙겨 먹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내 몸에 침묵하는 장기가 보내는 비명을 무시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가 공격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와 과욕이 단백질을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세가 넘어서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확한 수치도 모른 채 그저 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조바심만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급격히 늘리는 행동입니다. 앞서 2절에서 신장은 50%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잽니다. 하지만 정작 내 신장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주는 사구체 여과율 EGFR 수치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해 내 신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가를 나타내는 신장 효율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는 간단한 피검사, 즉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EGFR 수치는 90에서 120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의학적으로 만성 신장병 3단계로 진단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본인의 EGFR 수치가 60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건강을 위해 매일 닭가슴살, 삶은 달걀, 콩물에 단백질 보충제까지 타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는 3절에서 말씀드린 과여과를 스스로 유발하여 남아있는 신장 기능마저 빠르게 소진시키는 행위입니다. 불이 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몇 년 전 72세의 한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외견상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1시간씩 산책하시고 식단도 건강식으로만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건강식이었습니다. 자녀분이 어머니, 근육 빠지면 큰일 난다 며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를 선물했고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유에 타서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실시한 간단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가 너무 높아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분의 EGFR 수치는 45였습니다. 이미 만성 신장병 3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픈 데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왔고요.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만 했지 제 신장이 이걸 감당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환자분이 놓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검사가 깨끗하면 신장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손상 단계에서는 소변검사, 단순 요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의 효율을 보는 것은 오직 피검사, EGFR 뿐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 단백뇨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 필터가 꽤 많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EGFR 수치가 정상 범위 60 이상에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명백한 임상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정상 수치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이 치명적 실수는 바로 이 확인 단계를 건너뛰는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헬스 기구를 사기 전에는 가격을 비교하고 영양제를 사기 전에는 성분을 꼼꼼히 따집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의 가장 중요한 필터인 신장의 성능은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음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내 EGFR 수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4절에서 말씀드린 EGFR 수치를 확인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단백질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열야홉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붉은 고기, 육류는 거의 안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콩, 두부, 생선, 닭가슴살만 챙겨 먹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분들은 단백질의 종류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물론 단백질의 종류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더 많은 산, 애시드과 황, 설퍼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신장이 걸러내야 할 산성 노폐물,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에는 인, 포스포러스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콩,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담이 적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하고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거나 단백뇨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낫다, 베터는 것이지 신장에 전혀 부담이 없다, 제로 임팩트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 질소라는 노폐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은 콩 단백질이든 소고기 단백질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신장의 필터, 사구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콩에서 유래한 노폐물이든 소고기에서 유래한 노폐물이든 결국은 과부하를 유발하는 처리해야 할 일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분의 EGFR 수치가 55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는 콩물과 두부 반모, 점심에는 고등어 한 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견과류까지 듬뿍 챙겨 드셨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는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총 섭취량은 이분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 EGFR55에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평소의 2배, 3배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라도 양이 많으면 필터는 결국 망가집니다. 이것이
좋은 단백질의 배신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신장은 총량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신장병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얼마나 더 이로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60세 이상,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도한 식물성 단백질, 역시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좋은 단백질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라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 그 총량을 알기 위해 4절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EGFR 수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장의 처리 용량을 모르고서는 그것이 산삼이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특히 4절과 5절에서 말씀드린 수치 확인 없는 과신과 좋은 단백질의 함정이 결합되었을 때 그 결과는 더욱 뼈아픕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아주 모범적인 72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 가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혈압약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고 매일 아침 뒷산을 1시간씩 오르셨습니다. 식단도 맵고 짠 음식은 피하시고 두부와 생선을 챙겨 드시는 누가 봐도 건강한 노후의 표본이셨죠. 그분의 신장 기능, 즉 EGFR 수치는 지난 5년간 70에서 75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연세를 감안하면 아주 훌륭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만난 김 선생님의 피검사 결과지에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EGFR 수치가 72에서 58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 70과 58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70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저하로 볼 수 있지만 58은 만성 신장병 3단계라는 질병위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드시는 약이나 음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식품 같은 거 새로 시작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 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원장님, 마침 잘 물어보셨어. 내가 요즘 TV에서 하도 근육 하길래 늙어서 근육 빠지면 큰일 난다지 않소. 그래서 아들 녀석이 사준 산양류 단백질 분말을 하루 2스푼씩 꼬박꼬박 타먹고 친구가 좋다고 해서 아미노산 수액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있었지. 식사도 닭가슴살로 바꿨고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바로 5절에서 말한 좋은 단백질의 함정에 빠지셨던 겁니다. 산양류, 아미노산, 닭가슴살 하나하나는 다 좋은 단백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72세 신장에게는 매일 챙겨 드시던 두부와 생선만으로도 이미 적정량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추가된 고용량의 단백질 분말과 아미노산 주사는 3절에서 말한 과여과 상태를 6개월 내내 강제한 것입니다. 70대의 신장 필터가 20대처럼 일하라고 매일같이 채찍질을 당한 셈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드려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신장은 70점짜리 필터였습니다. 아주 훌륭했지요. 그런데 지난 6개월간 120점짜리 일을 시키신 겁니다. 필터가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58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내 콩팥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건데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문화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약이 아니라 음식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노인의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단백질 권장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신장 보호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본인의 신장 기능을 정확히 알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장이 이미 지쳐 있는데 근육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단백질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다행히 김 선생님은 즉시 모든 단백질 보충제와 아미노산 수액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예전처럼 담백하게 조절하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의 EGFR 수치는 61로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전의 70 수준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더하기가 아니라 균형 맞추기입니다. 특히 내 몸에 침묵하는 장기, 신장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쯤 마음속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도대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라는 겁니까? 내 몸무게가 60kg인데 70kg인데 딱 정해주세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그토록 EGFR 수치를 강조한 이유와 연결됩니다. 먼저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표준적인 지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 1kg당 약 1.0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만약 제 환자분이 60kg이고 신장 기능이 아주 건강하다면 EGFR 75 이상, 하루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60g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달걀 하나의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 300g에 약 24g, 고등어 한 토막, 100g에 약 20g, 밥 한 공기에 약 6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나, 점심에 밥과 두부 반 모, 12g, 저녁에 밥과 고등어 한 토막, 20g을 드셨다면 이것만 합쳐도 벌써 6 플러스 12 플러스 20 플러스 6 플러스 6는 50g이 넘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우유나 두유 한 잔, 약 6에서 8g을 드셨다면 60g은 금방 채워집니다. 즉, 우리가 보충제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삼시세끼 한식 기반으로 골고루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60g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1.0에서 1EGRAMP ERKILOGRAM라는 권장량은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4절에서 말한 EGFR 수치가 60 미만, 즉 만성 신장병 3단계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내과 학회에서는 EGFR 60 미만인 환자들에게는 체중 1kg당 0.6g에서 0.8g 수준으로 단백질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신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과열과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약계에 뜨거운 논쟁이 발생합니다. 노인병학회 근육 전문가에서는 근감소증이 더 위험하다. 단백질을 1EGRAMP ERKILOGRAM 이상 먹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반면 신장내과 학회 신장 전문가에서는 신장 투석이 더 비참하다. 단백질을 08GRAMP ERKILOGRAM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고 맞섭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적용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를 본 내과 의사로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육과 신장 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면 무조건 신장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운동과 재활을 통해 70대, 80대에도 다시 천천히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은 한번 잃으면 6절이 김 선생님 사례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TV에서 1.2g 먹으랬어 라는 말만 믿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EGFR 90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나의 EGFR 265라면 나는 1.0g이 아니라 0.8g만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EGFR 수치를 확인한다. 75 이상으로 아주 건강하다면 일형 GRAMP ERKILOGRAM 기준으로 삼시세끼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한다. 60에서 75 사이로 경계선이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08GRAM, BERKIL, OGRAM 정도로 고수적으로 접근한다. 60 미만이라면 당장 주치의와 단백질 제한 식단을 상담한다. 내 몸무게에 맞는 적정 섭취량은 내 신장 나이, eGFR가 결정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나의 eGFR 수치, 즉 내 신장의 현재 능력에 맞춰 단백질의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60kg의 건강한 분, eGFR 75 이상, 60에서 70g. 하지만 60 미만으로 기능이 떨어진 분은 40에서 50g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이제 그 총량을 어떤 음식으로 채워야 할까요? 신장을 살리는 황금식단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에게 강조해온 핵심은 놀랍게도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그 균형에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더 많은 산성 노폐물, 부담을 준다고 배웠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콩이나 두부가 낫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장을 살리는 식단이 오늘부터 고기는 끊고 채식만 하십시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달걀, 생선, 육류,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이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을 맞추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황금식단의 첫 번째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질이란 우리 몸이 흡수해서 쓰기 좋은 단백질, 즉 생물가가 높은 단백질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포스포러스 성분도 비교적 적으면서 가장 완벽한 아미노산 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된 분들에게 저는 붉은 고기 대신 일주일에 2-3번은 기름기 없는 흰살 생선, 조기, 대구 등 이나 닭가슴살을 손바닥 반쪽만큼 드시고 매일 두부 한두 조각과 달걀 1개 정도를 드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 좋은 단백질을 부담 없는 총량으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지금부터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식단의 주인공은 단백질이 아니라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3절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독소, 요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산, 애시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일 때 가장 건강한데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몸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 산성을 중화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두 번째 장기가 누구일까요? 네, 또 신장입니다. 신장은 노폐물도 걸러야 하고 몸의 산성도까지 맞추느라 2중, 3중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산성을 신장까지 가기 전에 미리 중화시켜준다면 어떨까요? 신장의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칼리성 식품, 즉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호박, 버섯, 시금치, 콩나물, 오이, 가지, 파프리카, 미역, 다시마. 이런 알칼리성 식품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그리고 충분히 먹어주는 것.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황금식단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먹어서 생긴 산성 불씨를 채소라는 알칼리성 소화기로 즉시 꺼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검은 콩, 율무, 팥, 옥수수 수염 같은 단일 식품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균형입니다. 단백질 1의 채소 2, 심지어 3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내 eGFR 수치가 30 미만으로 아주 낮아진 만성 신장병 4에서 5단계 환자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오히려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칼륨, 포타슘 성분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채소도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60대, 즉 eGFR이 60 이상이거나 45에서 60 사이, 3단계
분들에게는 칼륨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을 살리는 황금식단이란 나의 EGFR에 맞는 적정 총량의 단백질을 7절, 달걀, 두부, 흰살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하되 5절, 그 단백질이 만든 산성 부담을 상쇄할 만큼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염식, 싱겁게 먹기를 더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소금,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신장 필터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주범이니까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조화가 신장을 살립니다. 8절에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황금식단, 즉 적정량의 양질의 단백질과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조화로운 식사를 챙기는 대신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식탁 위에 혹은 천장 안에 고운 가루가 담긴 커다란 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유나 물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근육에 좋다는 그 단백질 보충제 말입니다. 6절이 김 선생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기력 챙기시라며 선물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백질 보충제를 두 얼굴을 가진 존재라고 부릅니다. 이 보충제들은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6절의 김 선생님처럼 신장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얼굴, 약으로서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분명히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셔서 치아가 좋지 않거나 저작 기능 저하, 소화 기능이 떨어져 소화 불량, 고기나 콩을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 없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즉각적으로 공급해주니까요. 또한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암투병 중이시거나 혹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진 환자분들에게는 의사의 처방하에 이런 위료용 단백질 이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약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는 두 번째 얼굴, 즉 독으로서의 얼굴입니다. 이 독성은 보충제 자체의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3절에서 말한 과열과 7절에서 말한 총량이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은 이 가루 형태의 단백질이 일반 음식 형태의 단백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부 한 모를 먹으면 우리 위장은 이것을 소화시키고 장은 천천히 흡수합니다.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고 완만합니다. 신장도 그에 맞춰 여유롭게 노폐물을 처리할 시간을 법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 쉐이크 한 잔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분해된 상태의 단백질이 음료수처럼 위장을 통과해버리고 장에서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급격히 치솟고 3절에서 말한 노폐물, 요소 위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평소에 한두 명씩 오던 민원 창구에 갑자기 100명의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세가 넘어 이미 지쳐있는 신장 필터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홈쇼핑에서 검은콩 100개를 합친 것보다 진한 단백질이라는 광고를 보고 갱년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콩단백질, 대두분리 단백, 파우더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콩이니 식물성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오절이 함정입니다. 하지만 1년 뒤 건강검진에서 EGFR 수치가 70에서 55로 급락했습니다. 콩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축된 가루의 흡수 속도와 총량이 문제였습니다. 학계에서도 보충제 형태의 단백질이 음식 형태의 단백질보다 신장 과역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100%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60세 이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간편함과 건강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신장은 천천히 들어오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꼭꼭 씹어서 다른 채소들과 조화롭게 8절 먹는 단백질을 가장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보충제 통에 손이 가기 전에 내 신장이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EGFR 수치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자, 9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단백질, 수치 확인 없는 단백질, 보충제 형태의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조용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피검사, EGFR, 수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약한 신호들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사소해서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신장이 보내는 약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육절이 김 선생님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실 때 변기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소변 줄기가 강해서 생기는 큰 거품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자잘하고 미세한 거품이 생겨서 물을 내리기 전까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신장 필터, 사구체, 각 과부하로 손상되면 찢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터가 찢어지면 원래는 걸러져서 우리 몸속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단백질 성분이 물의 표면 장력을 바꾸어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거품이 있다고 100% 단백뇨는 아니지만 며칠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붓는 눈과 발목입니다. 원장님, 나이 드니까 아침에 손발이 뻣뻣하고 잘 부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전날 짜게 드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기 역할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염분, 나트륨, 과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 남은 수분이 우리 몸의 가장 약한 조직, 특히 피부가 얇은 눈꺼풀이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 발목과 정강이뼈 주변에 고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독 눈두덩이가 부어있거나 양말 자국이 오후 늦게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것과는 다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3절에서 말한 요소라는 노폐물이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요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독 물질이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특별한 피부 발진도 없는데 온몸이 미치도록 가려운 증상, 요독성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말한 포스포러스 성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칼슘과 결합해 피부에 쌓여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입맛이 없고 입에서 쇠맛이 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요독이 쌓이면 우리 몸의 미각, 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먹어도 예전 같은 맛이 나지 않고 특히 고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거나 입안에서 자꾸 쇠맛,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분들은 자연스럽게 입맛을 잃고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신장이 피를 만드는 호르몬, 이절을 잘 만들지 못해 생기는 빈혈 때문에 늘 피곤하고 어지러울 수 있으며 산, 애시드를 배출하지 못해 8절, 몸이 산성화되면서 숨이 차는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어느 하나도 이것이 신장병이다 라고 확정짓는 증상은 없습니다. 모두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오해하기 쉬운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신호들이 두 가지 이상 겹쳐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장이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여러 가지 약한 신호들, 소변 거품, 붓기, 가려움증, 입맛 저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했듯이 이 신호들은 너무나 모호하고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꽤 손상된 EGFR 60 미만 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럼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만 안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한 치명적 실수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큰 오해입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3절에서 비유한 신장 필터, 사구체가 이미 손상되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내 신장이 지금 과열과 상태 3절로 무리를 하고 있는지, 필터가 찢어지기 직전인지 그 압력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 1절에서 10절을 통틀어 단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60세 이상,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매년 이 검사 하나만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바로 4절에서 잠시 언급했던 혈액 검사를 통한 사구체 여과율 EGFR 수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EGFR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소변검사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피검사, 체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기 위해 피를 뽑을 때 그 피 속에 들어있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가 근육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폐물인데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됩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EGFR 저하, 이 크레아티닌을 잘 못 걸러내면 피 속에 이 노폐물 수치가 올라가겠죠? 의사들은 이 크레아티닌 수치와 환자의 나이, 성별을 공식에 넣어 신장 나이이자 신장 효율 점수인 EGFR을 계산해냅니다. 이 검사가 왜 황금 검사냐 하면 이것은 단백뇨가 나오기 이전 단계, 즉 신장이 힘겨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유일하게 포착해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오일 점검 막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이 증상들은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차가 멈춰선 심부전 상태입니다. 단백뇨는 엔진오일이 새는 필터 손상 것을 바닥에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EGFR 검사는 차가 멀쩡히 굴러갈 때 보닛을 열어 점검 막대, 디프스틱을 찍어보고 오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으니 EGFR 70-65 미리 보충, 단백질 조절해야겠다. 고 예방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도 EGFR의 추정치 이스티메이티드라는 한계는 인정합니다. 근육량이 유난히 많은 사람, 크레아티닌이 높게 나옴은 EGFR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근육이 너무 없는 분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약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류가 가진 의학 기술 중 아무 증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신장이 망가져가는 사람을 가장 일찍, 가장 정확하게 찾아내는 검사는 EGFR이 유일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EGFR이 85였습니다. 아주 건강했죠. 하지만 저는 그분께 6개월마다 EGFR 수치를 추적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3년 뒤 그분의 수치가 72로 떨어졌습니다. 증상도 단백뇨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8절이 황금식단, 저염식, 채소, 단백질 조절을 처방했습니다. 그분은 6절이 김 선생님과는 달리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관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75세이신데도 EGFR은 여전히 68에서 70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신호가 아니라 조용한 숫자를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간단한 피검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숫자가 내 신장의 처리 용량 7절을 알려주고 내 단백질 섭취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이 기력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11절이 EGFR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숫자에 이르기까지 참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몸에 좋으라고 근육 지키려고 챙겨 먹었던 단백질이 오히려 내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하고 덜컥 겁이 나거나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12가지 이야기를 통해 정말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백질을 끊으십시오라는 공포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분명 우리 몸을 지탱하고 우리 노년의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벽돌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조화와 관심입니다. 7절에서 배운 것처럼 내 몸무게가 아니라 내 신장 기능, EGFR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총량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절이 황금 식단처럼 단백질을 드실 때마다 그것이 만들어낼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켜줄 풍부한 채소 친구들을 꼭 함께 초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절이 보충제처럼
빠르고 농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음식의 형태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70년간 우리 신장은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이절, 묵묵히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을 걸러내며 생명의 강을 맑게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지친 일꾼에게 관심을 가져줄 차례입니다. 11절의 EGFR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이 묵묵한 일꾼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가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게 해주겠네. 라고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같습니다. 건강의 큰 변화는 절대로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6절의 김 선생님처럼 더하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균형을 맞추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이 무침 한 접시를 더 올리는 것, 내일 병원에 들러 내 EGFR 수치를 확인해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신장의 남은 수명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